4.15 해방 직후였던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신생 대한민국의 운명을 뒤흔들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어쩌면 해방 후 한반도의 첫 번째 최고 권력자는 이승만 대통령이나 김일성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눈앞에까지 왔던 최고의 자리, 그러나 끝내는 비참한 최후를 맛보야만 인물 박헌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00년 5월 1일) 충남 예산 출신, 박현주의 서자로 출생했고요. 어머니 이학규는 주막을 했습니다. 당시 최고 엘리트 코스인 경성고부에 다녔습니다. 일본 유학을 갔다가 1920년 중국에 있을 때 김만겸이란 사람을 만나서 공산주의 사상을 교육받고 공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그렇게 쉽게 공산주의에 빠졌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당시는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면서 공산주의가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던 때였습니다. 게다가 식민지였던 우리나라 청년들은 공산주의가 독립운동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이나 이빨 빠진 호랑이였던 중국보다는 러시아가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쳐줄 수 있다는 기대를 건 거죠. 어쨌든 공산주의에 심취한 박헌영은 1922년 신의주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 출소 후 1924년 서울에서 조선 공산당 활동을 하다가 1926년에 또 체포,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자, 여기서 박헌영이 얼마나 지독하고 치밀한 인물인지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감옥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일부러 미치광이 행세를 한 겁니다. 수시로 발작을 하고 하도 발광을 하니까 독방에다 가뒀는데요. 심지어는 자기 똥을 집어 벽에다 바르고 자기가 먹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일본 법원과 경찰들도 모두 속아 넘어가서 결국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유명한 정신병 의사인 김탁원 원장까지도 병이 악성이다 얘기할 정도로 완벽한 정신병자 연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 발상, 실행력, 집요함이 보통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감격의 해방!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해방을 맞아 지도자가 없어 더 큰 혼란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다음 날인 16일에 서울 종로 내거리를 비롯해서 서울 시내 곳곳에 이런 벽보가 붙은 겁니다. 근로대중의 위대한 지도자 박헌영 선생은 어서 나와서 우리를 지도해달라. 박헌영 동지여 어서 출연하라. 우리는 박헌영 동지를 기다린다. 박헌영 만세! 지하에 숨어있던 공산주의자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박헌영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연극을 펼친 겁니다. 3일 뒤인 8월 19일 드디어 박헌영이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왔고 8월 20일 조선공산당 재건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8월 초쯤 대세가 기울었음을 감지한 일제가 일본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내에 있던 민족 지도자 중에 여운형, 송진우, 안재홍 선생한테 협상을 제안합니다. 중도 좌파인 여운형이 이 제안을 수락했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질서 유지를 위한 건국준비위원회, 즉 건준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후 극심한 혼란기에 좌파 중심의 건준이 유일하게 전국 조직을 갖춘 강력한 단체로 부상하게 된 거죠.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이 바로 이 건준에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주도권이 자꾸 좌파 쪽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남아있던 우파 인사들이 건준을 탈퇴해버렸고 8월 22일, 9월 3일 1차, 2차 개편을 거친 후에는 건준은 사실상 조선공산당이 장악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용만 당한 여운형은 이후 박헌영에게 극도의 분노와 배신감을 표시합니다. 이미 때는 늦었지만요. 당시에 미군정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국민 78%가 공산주의 사상을 선호한다고 할 정도로 공산주의 바람이 거셌습니다. 모두가 다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준다는데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지식인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공산주의 얘기 안 하면 대화에 끼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조직도 공산당의 장악, 국민 여론도 공산당 선호, 북쪽 절반은 이미 소련군이 진주에 완전 접수! 당시 분위기는 이미 남한도 조선인민공화국이 된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박헌영은 미군이 남한에 진주하기 이틀 전인 9월 6일에 서둘러서 사실상의 임시정부인 조선인민공화국, 줄여서 인공을 수립했습니다. 권력 장악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했겠죠. 투표를 하더라도 공산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았으니까요. 박헌영은 미 군정에도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제스처를 펼쳤고, 국민적 지지도가 워낙 높았던 이승만에게는 인공주석직을 제의하면서 남한 접수 전략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갔습니다. 전국적인 조직을 움직이고 대규모 대중집회를 수시로 하려다 보니 박헌영한테는 엄청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조선공산당이 짜낸 아이디어가 거액의 위조 지폐를 찍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조선은행권을 찍던 조선 정판사에서 말이죠. 해방 직후 혼란기라 워낙 위조 지폐가 많이 돌아다니던 때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조국혁명이라는 숭고한 목적을 위해 수단이 문제냐 하는 생각을 했을 거고, 군부대까지 당원들이 대거 침투해 있을 테니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겠죠. 그러나 워낙 많은 가짜 돈이 시중에 유통돼 경제가 흔들릴 정도가 되니까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짜 지폐를 찍은 징크판이라고 하는 인쇄 원판이 발각되면서 그만 꼬리가 잡혔던 것입니다. 붙잡아서 조사를 하다 보니 주범들이 다 조선공산당원들이었고 엄청난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됐던 것입니다. 당시 이름도 모르는, 아직 정부도 세워지지 않은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미국 뉴욕타임즈, AP통신까지 취재하러 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실상이 알려지자 공산주의에 막연한 호감을 갖고 있던 대다수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공산당은 독립운동하는 애국투사인 줄 알았는데 나쁜 짓을 하는구나. 공산당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구나. 일이 발각됐는데도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오히려 폭력으로 뒤집으려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전까지 공산당을 두고 보던 미 군정도 본격적으로 조선공산당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1946년 9월에는 마침내 박헌영 체포령이 내려집니다. 미 군정이 등을 돌리고 믿던 여론도 등을 돌리고 결국 박헌영은 눈물을 머금고 북한으로 도주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박헌영은 경찰의 검문을 피해서 시체로 위장해 관 속에 누워서 장례차로 38섬을 넘어 월북했다고 합니다. 박헌영이 북한으로 건너가면서 김일성과의 본격적인 갈등과 경쟁이 시작됩니다. 박헌영은 1900년생, 김일성은 1912년생. 박헌영은 경성고벌을 나와서 20년 넘게 조선의 공산당 조직을 총지휘한 거물인데, 김일성은 아무리 소련군을 업고 북한 권력을 장악했다지만 박헌영 일당이 보기에는 한마디로 듣보잡이었습니다. 그런데 1946년 7월 말 소련 수상 스탈린이 박헌영과 김일성을 모스크바로 부릅니다. 각각 남북한 정세보고를 들은 뒤에 김일성에게는 소련 군정 협력받아서 북한의 소비에트화 정책을 조기 실현하도록 투쟁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박헌영에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분투하는 그대의 혁명투쟁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켜본 공산당원들이 소련의 의중이 김일성 쪽으로 기울어졌구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전까지는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이 한국의 유일한 공산당이고 평양은 조선공산당의 분국 형식이었는데, 그 뒤로 북한에는 김일성의 북노당, 남한에는 박헌영의 남노당으로 두 개의 공산당이 생긴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박헌영은 가뜩이나 초조했는데 위조 지폐 사건 때문에 본거지를 버리고 북한으로 가게 되니 사실상 자기 아래라고 생각했던 김일성의 수하로 오히려 들어가는 형국이 되고 만 것이죠.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박헌영이 다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벌인 이른바 신전술이 바로 폭력투쟁이었습니다. 원래 막스 레닌의 공산주의 이론은 혁명을 위해서는 폭력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력이라는 것이 우리 조국에는 너무나 끔찍한 참상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민들의 피와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박헌영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원들이 처음 일으킨 사건이 1946년 10월 일어난 대구 10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제주 4.3 사건이나 여수 순천 사건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폭도로 변한 시위대가 대구와 경북 전역을 휩쓸면서 대구에서 경찰관 38명, 경북 18개 군에서 경찰관 80명을 살해하고 민간인 97명이 사망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태수 영천 군수는 도끼와 죽창으로 난도질해서 죽였고 경찰관 부인을 완전히 벌거벗긴 채 사지를 찢어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박헌영의 지령으로 일어난 두 번째 대규모 봉기가 1948년 제주 4.3 사건입니다. 5월에 남한에서 단독 총선거가 실시되니까 박헌영 입장에서는 남한의 권력을 다시 빼앗아 올 수 없게 되는 위기에 처한 거죠. 단독 총선거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일으킨 것이 제주 4.3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98년 11월 23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 진실을 밝혀 누명을 밝혀줘야 한다. 이후 무려 9년 동안 계속된 폭력 투쟁과 진압 과정에서 무려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희생된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일어난 사건이 1948년 여수 순천 사건입니다.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해 출동하라는 명령을 국군 여수 14연대에 침투해 있던 남로당원들이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키면서 촉발된 사건입니다. 여수 순천은 물론이고 보성, 고흥, 광양, 구례, 곡성까지 남로당원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끔찍한 폭력을 휘둘렀고 군격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까지 많이 희생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이 무려 2,600명이 넘습니다. 중상, 경상자가 1,600명, 행방불명된 사람이 4,300여 명. 전쟁이나 다름없는 참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1946년) 대구 10월 사건, 1948년 4월 제주 4.3 사건, 같은 해 10월 여수 14연대 반란을 배후 조종한 박헌영. 공산혁명이라는 목표를 위해 수만 명의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김일성에게 내준 주도권을 다시 찾아와야 된다는 초조감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죠. 그러나 박헌영의 승부수는 끝내 통하지 않았습니다. 남로당의 필사적인 저지에도 불구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정부 수립 2달 뒤인 1948년 10월 여수 14연대 반란이 일어나자 대한민국의 초대 국회인 재헌국회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했습니다. 좌익들의 폭동과 내란 음모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률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법으로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자나 반국가 집단을 조직한 자를 중벌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신생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폭력으로 전복시키려던 남로당이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본거지인 남한을 버리고 북한으로 도피한 뒤 이제는 본거지를 사실상 상실해버린 박헌영. 소련은 박헌영을 어떻게 대우했을까요? 사실 스탈린 정권은 처음부터 박헌영보다는 소련군 대위 출신 김일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공산당 경력으로 머리가 커진 박헌영보다는 꼭두각시로 손쉽게 조종할 수 있는 김일성이 편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1948년 9월 10일 김일성이 소련의 강력한 지지를 얻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상에 선출됐습니다. 말이 선거였지 만장일치 박수로 수상을 뽑았다고 합니다. 투쟁 경력, 나이, 학벌 모두가 김일성보다 몇 단계 위였던 박헌영은 김일성 밑에서 부수상 겸 외상,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실권은 없는 허수아비였습니다. 자존심은 상하고 투쟁 경력은 망가지고 힘은 빠져가고
이런 박헌영을 또 한 번 궁지로 몰아넣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역사의 물줄기를 또 한 번 바꾼 홍민표 자수 사건입니다. 1949년 4월 남조선 전 당원이 봉기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남조선을 해방하고 9월 20일 조선인민공화국 종선을 실시한다. 서울시 책임은 홍민표에게 맡겨 총궐기하라. 박헌영이 남로당 총책 김삼룡에게 내린 지령입니다. 김삼룡은 홍민표에게 2천만 원을 주면서 6만 당원을 동원해 수류탄 10,000개로 폭력혁명을 일으키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으로 손발이 묶인 남로당이 이렇게 엄청난 음모를 쉽게 실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계획은 계속 지연됐고 그 사이 수류탄이 6,000개나 발각돼 경찰에 압수됩니다. 화가 난 북한 정권은 홍민표에게 평양으로 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평양으로 가면 죽음뿐이라는 걸 직감한 홍민표.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서울 을지로 사가에서 무교동까지 유유히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나 좀 제발 잡아가시오 했던 거죠. 서울 한복판에 남로당 거물이 제발로 나타나자 수사본부 요원들이 출동해 곧바로 체포했습니다. 붙잡힌 홍민표는 경찰의 협조 속에 남로당 핵심 간부들을 찾아가 이렇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폭력투쟁이 손실만 있었지 이득은 없었소.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져 남로당은 이제 끝났습니다. 박헌영이 개인 목적을 위해 폭력투쟁을 지령하는 것에 언제까지 복종하겠습니까? 박헌영이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지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생명은 귀하고 한 번 죽으면 2번 살지 못합니다. 우리 같이 자수합시다. 2시간 동안 계속된 설득에 남로당 특수부대 사령관 조병수를 비롯해 남로당 핵심 16명이 결국 눈물을 흘리며 자수와 전향을 결의했습니다. 이날이 1949년 9월 16일 박헌영이 남조선을 해방시키고 총선을 실시하겠다던 9월 20일이 오기 나흘 전이었습니다. 박헌영의 남로당이 사실상 와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로당 거물 홍민표의 자수로 탄력을 받은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를 남로당원 자수기간으로 정했고 이후 한 달을 연장했습니다. 이때 무려 33만 명이 자수했습니다. 놀랍게도 전 국민의 100명 중 3명 가까이가 남로당원이었던 것입니다. 다음해인 1950년 3월 1일에는 남로당 특별공작원 196명이 체포됐고 3월 17일에는 남로당 최대 거물 김삼룡, 이주화마저 체포됐습니다. 공산당 조직은 종은 강하고 횡이 약하다고 합니다. 위아래 연결만 강하다는 얘기죠. 윗선이 무너지면 조직이 붕괴돼 버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실을 몰랐던 건지 애써 무시했던 건지 박헌영은 김일성에게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전쟁을 일으키기만 하면 남로당원 20만 명이 봉기해서 남조선은 자동으로 해방된다. 실제로 1950년 6월 25일 불법 남침한 김일성은 불과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한 뒤 3일이나 서울에 지체하면서 한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남로당원들의 봉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러나 이미 전국의 남로당 조직은 와해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남아있던 남로당원 중에는 인민군 남침 소식조차 몰랐던 자들도 많았습니다. 북한의 상형 문자 암호를 유일하게 해독할 줄 알았던 이태철마저 홍민표를 따라 전향했던 것도 결정타였습니다. 그러니까 홍민표 자수 사건이야말로 대한민국 전복을 조용히 막은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박헌영을 믿었다가 꿈에도 그리던 한반도 적화 일보 직전에 뒤통수를 맞은 김일성. 맥어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밀려 국경 끝까지 쫓겨갑니다. 이즈음 11월 7일 국경지대인 만포진에서 소련 대사관 주최로 러시아 10월 혁명 기념 연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술이 한 잔 들어간 김일성이 말했습니다. 여보 박헌영이, 당신이 말한 그 빨치산이 다 어디에 갔는가? 백성들이 다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어디로 갔는가? 당신이 스탈린에게 어떻게 보고했는가? 우리가 넘어가면 막 일어난다고 당신 그런 말 왜 했는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2년이나 나이도 어린데 빛나는 투쟁 경력을 자랑하던 박헌영이한테 여보 박헌영이? 박헌영도 머리 끝까지 화가 났겠죠. 아니 김일성 동지, 어찌해서 낙동강으로 군대를 다 보냈는가? 서울이나 후방에 병력을 하나도 못 두었는가? 후방은 어떻게 하고 군대를 다 보냈는가? 그러니까 후퇴할 때 다 도간에 든 쥐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자 김일성은 뭐라고 했을까요? 야, 이 자식아 무슨 말인가? 만약에 전쟁이 잘못되면 나뿐 아니라 너도 책임이 있다. 너 무슨 정세 판단을 그렇게 했는가? 어째서 보고를 그렇게 했는가? 김일성이 임급병을 벽에 집어던졌고 임급병은 박살이 났습니다. 이 꼴사나운 언쟁을 지켜보던 외무성 부상 박길룡은 나중에 둘의 관계는 이때 이미 영 틀어졌다라고 회고했습니다. 박헌영은 아마도 김일성이 어떤 인간인지 잘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6.25 전쟁이 끝나가던 1952년 말부터 김일성은 자신의 전쟁 실패 책임을 추궁할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가시였던 박헌영과 남로당 출신들이 1순위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기도 전인 1953년 3월 하순, 박헌영은 체포됐습니다. 김일성은 평양 주재 소련 대사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박헌영은 해방 직후부터 당내에서 종파를 조직했고 당 기밀을 미국에 누설했으며 한국전쟁 패배의 원인을 만들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미제국주의 간첩이라는 죄명. 박헌영은 2년 반 동안 이 죄명을 인정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협박도 회유도 안 통하자 김일성 일당이 사나운 세퍼트를 풀어넣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물어뜯게 했고 결국 박헌영이 다 인정할 테니 나를 총살해달라고 소리쳤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죠. 마침내 1956년 7월 19일 잔인한 폭력투쟁의 기획자,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일제를 속이려고 감방에서 자기 똥까지 집어먹던 공산주의자 박헌영의 총살이 집행됐습니다. 한때 한반도 최고 권자의 눈앞까지 갔던 그의 시신은 인근 야산 자풀 속에 아무렇게나 매장됐습니다.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으로 잠깐 다녀오겠다며 관 속에 숨어 북한으로 탈출했지만 끝내 고향 충남 예산을 다시는 밟지 못했습니다. 해방 직후 박헌영의 남한 공산화 모략은 성공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 우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으로 살아가고 있겠죠. 그런 박헌영에게 비참한 최후를 안겨준 것은 바로 그가 평생을 바친 그 이념 공산주의 그리고 공산당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도서출판 휘선 박윤식 저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역사의 기록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